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학기 디자인 시설계를 함께할 엄명희 교수입니다.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설계는 설계의 프로세스 중에서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 도서로서 공사의 모든 행위 자체를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면에 표현하는 것을 시설계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계의 과정, 도면의 구성, 도면 및 시방서 읽기, 시설계 이 순서대로 각각에 대한 파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계 과정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경우에는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건축을 할 경우에 대지를 먼저 만나게 되는데, 그 대지는 모든 대지가 다 똑같은 대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대지는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대지에 대한 주변 현황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의 땅들은 지역지구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지구에 대한 법규적인 상황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 땅을 주변으로 한 현황 분석도 해야 됩니다. 일조에 대한 거라든지 주변 상권이라든지 또는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분석을 해야 됩니다. 또 발주처와 건축주의 요구사항도 있겠죠.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가는 설계자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건축뿐만이 아니라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협력사들과 같이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협의와 또 소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해보면 기획설계에서 기본설계, 실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분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역, 지구와 지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택한 또는 만나게 되는 대지들은 지역과 지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시계획상으로 이렇게 녹색과 노란색과 빨간색 또는 보라색 이렇게 색깔로 구분 지어진 것들은 용도에 따라서 또 지구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상업용지가 될 수도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땅이 성격이 일반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공업지역이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것들을 도시계획 또는 지적도에 대한 내용을 갖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일조권에 대해서도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일조권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법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과 지구에 대한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형적인 것을 보면 그 지역이 녹지가 많이 있는 곳인지 또는 상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인지, 구릉지가 있다든지 또는 하천이 있다든지 논밭이 있다든지 이런 지형적인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고, 그 계획해야 될 땅 자체에 레벨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도로에 대한 조건이 어떤지, 그 주변과의 관계가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일조 분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죠. 또 겨울과 여름에는 태양의 고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남양이라 하더라도 햇빛에 받는 양이 여름과 겨울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난 땅에 대해서 일조권의 햇볕의 양이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는지, 옆에 땅에 건물이 높낮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햇빛의 양은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그 땅이 갖고 있는 태양의 고도에 따라 다른 햇빛을 받는 양을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설계하는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태양이 높낮이에 따라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동안에 햇볕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각 건물에 미치는 영향들, 내 땅이 남쪽에 위치하게 되면 그 북쪽에 위치한 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적인 사항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땅이 갖고 있는 성격이 방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건축주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가장 가치가 있는 건물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역 지구에 따라서 도시계획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또는 땅이 갖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건물의 용도라든지 또는 건물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주는 자기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많은 요구사항을 얘기할 겁니다. 또 건물의 특성에 따라서도 건축주는 요구사항을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설계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건축주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가능한 건지 또는 불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디자인의 컨셉과 디자인의 기본적인 구상이 완료가 되면 이제 기본 설계를 하게 됩니다. 기본 설계는 우선적으로 구조나 시스템, 디자인이 결정되는 큰 변하지 않는 구체적인 내용을 픽스를 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 중에서 구조에 대한 거는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할 건지 또는 철골조로 할 건지 아니면 조적조로 할 건지 이런 기본적인 스트럭처에 대한 것을 결정이 돼야 되고 시스템은 냉난방이라든지 전기나 통신에 대한 시스템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또 디자인은 형태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내용적인 기능이라든지 또는 동선이라든지 상주해서 그 건물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은 구체적인 내용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가 결정이 다 났다라고 하면 기본 설계는 완료가 되겠는데 기본 설계가 끝나면 이제 실시 설계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기본 설계에서 큰 틀에서 접근했던 또 결정했던 사항들은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기본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는 디테일하게 각 분야 기계, 전기, 소방, 통신이라든지 토목, 조경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세분화된 계획을 추진해야 됩니다. 또 실시 설계를 하면서 기본 설계 때에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사항들은 설계상에서 조금 이제 변동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피드백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신 있게 설계를 완료를 하고 실시 설계에서 공사용 도면을 이제 그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실시 설계로 넘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도면의 제작과 이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초안 때 또는 디자인 상태에서 단계에서 검증 못했던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구조와 또는 시스템과의 이 간섭 현상이라든지 또는 미처 기본적인 단계에서 발견을 하지 못했던 사항들 그리고 이후에 각 분야에서 시스템을 검토하면서 건축의 이제 요구사항에 의해서 또는 변경이 된다든지 또는 변형이 돼야 된다든지 기계나 전기 분야와 골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그것들이 어쩔 수 없이 조정이 돼야 된다든지 하면 이제 실시 설계 때 이렇게 모델링이라든지 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모형도 직접 만들어 보고 또는 컴퓨터상에서 모델링을 해서 기계와 전기 다른 분야 전문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서 그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검증이 되고 확인이 된 상태에서 이제 도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도면은 실설계 도면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 진행이 건물을 공사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설계도를 실시 설계도라고 합니다. 실시 설계는 공사의 대형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공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또 재료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 기반 위에서 도면에 표현이 되고 또 도면에 표현을 못하는 것들은 다 시방서에 표기가 돼서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도면은 세심한 부분까지도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또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디자인의 프로세스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현장 답사가 먼저이겠죠. 건축주를 만나고 현장 답사를 하고 또 자료 수집을 한 다음에 이제 공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획 설계와 시 설계를 이제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세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의 건물은 또는 디자인은 CC 설계에서 공사하면서 CC 설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존재할 때까지 유지관리적인 차원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또 검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설계한 게 하자가 있어서는 또 안 되고 내가 설계한 이 작품이 또는 건물이 오랫동안 내구성과 또는 디자인상으로도 그리고 시스템에 있어서도 충분히 오랫동안 견딜 수 있고 또 오랫동안 건축주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고려가 된 그런 설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프로세스는 굉장히 중요하고 컨셉에서 기획 설계, 기본 설계, 시시 설계, 사후관리가 잘 되게끔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고려가 된 그런 설계가 좋은 시시 설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도서 도면 및 시방서를 제대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도서는 크게 설계 도면과 시방서로 나눠져 있고 도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서로 약속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약자, 특히 이제 기능이나 실이나 요소의 명칭을 쓰려고 할 때 서로 약속한 이제 기호들이 있죠. 일반 약어와 재료에 대한 표기들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D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에어덕트 샤프트라는 이제 약자에서 온 거고, UP나 D에는 우리 계단의 올라감, 내려감에 대해서 약자로 표현이 되고, DWG는 이제 도면이나 그림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개소나 개수를 얘기를 할 경우에 EA로 이제 표시가 되고, 또 에스카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의 FL,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약어로서 서로 약속된 도면의 표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에 쓰이는 자재나 재료들이 굉장히 많죠. 그 재료를 다 그대로를 사용하게 되면 도면에 써지게 되면 글자밖에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재료의 명칭을 약자화해서 AL은 알루미늄이라든지, GSS는 아연도 철판이라든지, PC는 기성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든지, SST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든지 이렇게 약자로서 도면에 표기를 서로 약속을 하고 여태까지 써왔고, 이런 약자의 표시들을 서로 약속을 해서 도면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사람이나 또는 보는 사람이나 약어에 대한 것들이 서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이 서로 오해 없이 또는 유권해석하지 않고 서로 인지한 상태에서 재료가 일반 약어들이 제3자한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또 물론 도면을 그릴 때 자기 나름대로 약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도면 표기상에 그 약자가 무슨 약자인지, 원어로서 무슨 재료인지 또는 명칭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해놓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은 제일 먼저 이런 약어나 재료에 대한 그 약자의 명칭을 미리 좀 알아야지 도면을 이해하는데 빠른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도면에는 약자뿐만이 아니라 기호가 여러 개의 기호들이 있습니다. 실명을 사용할 때 실 번호하고 여기 천정고에 대한 걸 표시하고 또 실명을 표시한다든지, 또는 어떤 경우에는 실의 구성이 너무 작을 경우에는 이렇게 실명만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다든지, 또 우리 평면상에 이 단면 표시도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단면을 봤을 때 어디 축을 기준으로 해서 끊었는지, 그래서 이제 축렬에 대한 기호라든지, 또는 바닥 또는 플로어에 대한 레벨이 그라운드 레벨, 집안의 레벨에서 올라와서 1층이나 아니면 반층 정도의 레벨차가 있을 경우에 그 레벨에 대한 것들을 다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단에 대한 개수라든지 또는 슬로프에 대한 이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기본 레벨이 어디 있는지, 건축 도면하고 이제 토목 도면이 있는 경우에 이 표기 방식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경우에는 도면의 그 주기란에 토목 도면하고 건축 도면의 표기가 어떻게 표기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주기사항을 적어 놓고, 토목은 토목대로 레벨을 표시를 하고 건축은 건축대로 레벨을 표시해서 건축대로 표시를 해서 그것들이 주기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또 인면이라든지 또는 단면이라든지 또는 도면명, 그 다음에 이제 치수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치수입니다. 치수는 우리 그 2D나 또는 레빗에서 이제 치수를 써주는 경우에 이게 이제 축척에 따라서 디멘션이 글자의 크기도 틀려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표기 방법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게 100분의 1 도면이나 200분의 1 도면이나 또는 500분의 1이나 1000분의 1 도면이 이 도면 한 장에 똑같은 도면의 치수를 보기 때문에 치수가 축척마다 다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했을 때 똑같은 글자의 크기가 도면을 그릴 때의 축척에 따라서 이 변경이 될 수 있고, 또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축척의 기준들을 다 정해서 도면을 그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료 표시에 대한 거라든지 창호에 대한 기호 표시라든지 또는 확대 도면일 경우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마킹을 해서 확대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도면의 기호로서 표시를 해줘야 되고, 특히 이제 평면이나 단면 같은 경우에는 평면은 한 1.2m 정도에서 수평으로 잘라서 위에서 본 평면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평면상의 재료의 표면이라든지 아니면 세로로 단면을 잘랐을 때 면이 보이는 단면의 재료의 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적 또는 콘크리트 또는 목재, 여기 목재죠. 요거는 이제 지반선이라든지 또는 이제 콘크리트 기초의 바닥이라든지 슬라브 바닥에 잡석 표시를 이렇게 하죠. 또는 블럭이라든지 벽돌이라든지 이거 이제 목재 표시고, 이런 것들이 이건 이제 단열재 표시겠죠. 스티로폴이나 또는 단열재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면의 표시 방법이 서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게 표기가 되고 또 그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이게 난해해서 이게 도면을 이해하기가 난해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자기가 편하게끔 읽으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이 건물은 굉장히 중요한 뭐가 하나가 잘못되면은 큰 실수가 되는 거죠. 부실 수도 없고. 그래서 도면의 표기 그 자체 로서 명료하고 또 간단하고 또 쉽게 자세하게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면의 기본은 표기 그리고 기호라든지 또 약자라든지 표면, 재료의 표현, 단면에 대한 표현,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도면을 그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도서 중에 이제 그 일반 및 특기 시방인데, 시방이라고 하면 다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제 도면화가 돼서 첨부가 되는데, 이 시방서는 도면에서 표기하지 못하는 이런 많은 내용들 또는 이제 스펙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한 내용들, 재료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 글로써 모든 내용들을 검증할 수 있고,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그런 골조나 또는 재료나 또는 마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나라 KS 규정에 맞게끔 재료의 품질에 대한 것도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게끔 이렇게 시방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돼서 공사하는 모든 도면들은 실설계 도면과 이렇게 시방서가 함께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공사에 있어서의 시방서는 표준 시방서로서 뭐 서울시라든지 아니면은 건설교통부 기준에 따르는 이 표준 시방서가 있습니다. 굳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표준 시방서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기할 경우의 시방서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서 작성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시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더 세분화돼서 좀 보면은 이렇게 그 첫 시작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공사의 범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적용 기준이라든지, 적용 기준은 이제 법에 관련된 사항이겠죠. 그 다음에 용어를 정리를 해 놓습니다. 감독자, 감독 보조원은 어떻게 칭한다. 그 다음에 공사 감리자나 건축사보는 누구누구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또 시공자는 공사 도급계약자의 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제 수급자로 명기가 되어 있고, 현장을 대리해서 이제 시공기술사가 현장에 나와서 대리자로서 현장에 근무하도록 한다. 뭐 이제 이런 사항들로 이제 총칙이 되어 있고, 이 적용 범위부터 용어에 대한 정의까지 현장에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별로 보면 이제 가설 공사가 있겠고, 가설 공사도 일반 사항이 있고, 그럼 일반 사항일 경우에 측량에 대한 거라든지, 또 공사로 보면 이제 조적 공사가 있고, 대부분의 철근 콘크리트 줬든지 아니면 철골 줬든지 거의 한 60-70% 이상은 조적 공사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조적에 대한 단위, 부속재, 쌓기, 몰탈의 재료,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거 다 도면에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표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칸막이 벽으로서 0.5B, 1B 쌓기에 조적을 하고 글로서 1.0B, 0.5B 이렇게 표시가 되고 단면상에 재료 표기가 되지만, 이런 많은 내용들을 다 도면에 써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표기 못하는 많은 사항들은 이렇게 시방서로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석공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외장재로 쓰이는 석공사라든지 돌공사라든지 또는 바닥이라든지 또는 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돌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석공사에 대한 표준 시방서, 또는 국내 표준이 아닌 수입 자재로 쓰이는 돌을 사용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특기할 만한 돌 공사의 시방이 또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타일 공사
실험에 대한 거, 단열 성능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창호, 특히 이제 디테일에 대해서 우리는 직접 현장에서 창호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문 업체나 창호 전문 업체에서 만든 사양의 품질이 우수한 이런 자재를 설계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창호 자체의 디테일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도면에도 표기가 되고 시방서에서도 표기가 되고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메탈 디테일을 직접 설계자가 설계를 해서 알루미늄이나 스틸로 제작 가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이제 디테일에 대한 것도 표기를 해야 되고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또 만들어서 공사에 적용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서 적용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게 시중에 없기 때문에 설계자는 저거를 꼭 설치하고 디자인 요소로서 반드시 하고 싶은데 이런 자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작해서 설치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또 있죠. 이것도 또한 특기 시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면에는 특히 이제 도서라고 하면 도면과 이제 시방서를 크게 우리는 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체크해 가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특히 이제 설계자와 이제 감리자는 도면하고 시방서를 이렇게 크로스 체킹하면서 누락됨이 없이 공사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도면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시시설계 도면이 잘 그려지고 검증과 많은 리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설계가 돼야지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감리자부터 시작해서 현장의 필드맨들, 현장의 시공사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도면에 의해서 건물을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공사가 시작돼서 끝나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린 그 도면은 그들로서는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허리춤에 또는 옆구리에 이렇게 끼고 다니듯이 항상 보면서 또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은 도면 작성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이번에는 그 CC 설계 도면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면이라고 하면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계 도면은 설계 내용의 전체를 총괄적으로 설명하는 도면은 이제 배치도하고 도면 목록표, 또 일반 사항, 또 실내 재료 마감표, 마감 상세도, 면적표. 이 6가지의 도면만 보고도 이 건물의 성격, 이 설계도의 성격이 어떤 규모고 어느 정도의 공사의 규모인지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모델링인 경우는 이제 기존 건축물을 설명하는 도면이나 철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도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라고 하면 뭐 전층이든지 일부를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기존의 도면이 반드시 그려져야 됩니다. 만약 기존 도면이 없다라고 하면 그 도면이 도서로서, 책자로서 또는 책으로서 존재하고 디지털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도면을 또 만들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건물에 대한 이제 재료 마감표가 있겠고, 또 이제 기존 건축물이나 아니면 새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계획 부분의 설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공사용 도면은 평면도부터 이제 단면도, 실내 재료 마감표인데 공사용 도면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도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시 설계에서 상세하게 이제 설명하는 도면을 이제 부분 확대 도면부터 시작해서
마감 상세 도면이겠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설명하는 건 우리 수업 시간에 또 해야 될 일이고, 또 도면을 직접 보면서 해야 되는데 간단한 예로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8장의 도면은 이제 배치도, 도면 목록표, 이렇게 해서 공사부분 평면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은 이제 어디에 위치되어 있고, 또 대지상에서 건폐율에 따라서 어느 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또는 어느 위치에 이 건물을 설계를 했는지에 대한 이제 배치도가 있겠고, 도면이 전체 시설계 도면이 다, 기본 설계도 마찬가지지만 시설계 도면이 다 완성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도면 목록표가 이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련 번호가 쭉 매겨지고, 거기에 이제 건축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A, 아키텍트에서 A라는 기호로 해서 번호가 쭉 매겨지고, 기계 도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M으로 표시를 하고, 전기는 E로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를 달리해서 서로 약속한 기호에 의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 목록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도면은 반드시 이렇게 일반 상황이 있고, 또 도면의 표기를 못하고 이 발주자 또는 건축주의 이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제 여기 도면에 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또 설계자가 이 설계도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도면에 표시 못했던, 또는 도면에 표시할 수 없었던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일반 사항으로서 글로서 이제 표시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약자, 약어 또는 재료에 대한 표기의 약자, 이런 것들도 도면에 표기해야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도면에 앞서서 이해하고 도면을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료 마감표는 이 건물이 각 바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모든 실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 실내 재료 마감표입니다. 이 실내 재료 마감표는 이 마감에 대한 총괄에 대한 내용들을 다 함축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이 실내 재료 마감표만 보더라도 이 규모, 이 건물의 성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장재 같은 경우에는 인면도에 표시되지만 실내에 있는 모든 재료의 마감은 실내 재료 마감표에서 다 표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평면적으로 글로서 표현되는 실내 마감표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상세하게 또 이렇게 바닥, 벽, 단면에 대한 마감 상세가 쭉 실별로, 장소별로 이렇게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되고, 또 벽만 있고 바닥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천정이 있는 부분은 이제 천정까지 표현을 하고, 천정에 이제 특기 사항이 있는 경우에, 또는 천정 마감재가 이렇게 텍스가 아니라 특이한 공법으로 또는 재료로 표현이 될 경우에는 이제 실내 재료 마감표에서 상세도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또 공사 부분은 축렬에 의해서 치수는 나와 있지만 이제 정확하게 면적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그 건축 도면은 지방 자치단체, 관할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에 인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 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그런 건폐율과 용적률 상의 비율이나 면적들은 다 면적표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실에 대한 면적부터 건물의 외곽 또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또는 벽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면적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그 층에 해당되는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지, 또는 지금은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쓰지만 이제 평이 몇 평인지 이런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에 표기가 돼야 됩니다. 또 기존 평면도,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 평면도도 그려야 되겠죠.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현장에 가서 실측을 해서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기존 평면도가 되겠고, 또 기존 인면도도 실측을 하고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단면 또한 마감이 있지만 그 마감 안에 골조에 대한 게 콘크리트든지 또는 조적이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부 벽체를 철거를 한다든지 또는 보수 보강을 한다든지 하면 그 마감 안에 들어있는 그 재료가 무슨 재료였는지 정확히 알아야지 공사를 할 수 있고 또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설계상에서 표시가 누락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공사 또한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텍스에 그 성면이 들어가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30년이 이상이 된 건물이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텍스로 천정 마감이 텍스로 돼 있다라고 하면 성면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면이 왜 중요하냐 하면 성면은 특정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면은 철거할 경우엔 다른 건축 자재 철거하는 것과 달리 특수한 전문 업체에서 밀폐를 하고 먼지가 비산하지 않도록 이렇게 밀폐를 한 상태에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확하게 그 성면이 있는지 없는지 또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성면의 부분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 같은 경우는 이만큼 성면이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성면이 있죠. 이것도 현장을 조사를 해서 성면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공사 범위의 면적을 산출해서 성면의 철거 면적은 얼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또 천정을 이제 석면 이제 철거가 이제 먼저 시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획 도면에 맞춰서 벽이라든지 이런 부분, 창호라든지 문이라든지 또 이런 외계 면한 부분의 창 또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평면상에서 여기 이렇게 구름 마크, 클라우드 마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철거 부분이다. 또 벽하고 창호 부분도 이제 철거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도면상에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또한 그 창호는 다른 벽체 철거랑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평면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이렇게 스틸 도안지 아니면은 알루미늄 창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기를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소가 몇 개인지 또 높이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까지 도면에 표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인면상에서도 아까 평면에서 표기한 부분의 철거가 이렇게 생긴 부분에 벽면을 창호만 철거한다. 그리고 창의 면적보다 벽면을 조금 더 철거를 해서 창문의 크기를 더 키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인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철거에 대한 도면이 다 그려지면 이제 계획하는 도면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3층에 대한 것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여기는 강의실입니다. 그래서 강의실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휴게 공간하고 화장실을 이제 구성을 한다라는 이제 평면적인 거가 있고 특히 이 도면에서는 지금 작게 보여서 잘 안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면에서는 실 사이즈의 도면을 갖고 보기 때문에 여기 벽면이나 또는 천정에 대해서 또는 바닥에 대해서 마감표를 여기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면을 보더라도 바닥, 벽, 천정에 대한 마감이 여기 이렇게 이제 범례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C1, C2 이건 이제 실링의 약자로서 이제 C로 월, 벽의 약자로서 이제 W, 플로어의 약자로서 F로 그래서 각 기호에 1, 2, 3, 4, 5 이렇게 이제 찾아가면 그 부분의 최종 마감이 뭔지 또는 바탕이 뭔지 바탕을 이제 마감을 하기 위해서 바탕을 만들어 줘야지 하지 철물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캐링이라든지 또는 최종적으로 도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 석고보드를 대고 도장을 한다든지 이런 바탕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닥 같은 경우에는 타일 종류를 깔 경우에 이제 바닥이 울퉁불퉁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기계 미장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벨도 마치고 이제 기계 미장도 하고
이런 것도 이제 도면에 평면의 하나의 이 평면이지만 거기에는 이제 모든 자재가 요 도면은 또는 요 표기는 모든 도면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블럭으로 잡든지 또는 레퍼런스로 잡아서 REF 파일로 해서 도면에 표기를 하게 되면 하나가 바뀌면 또 싹 바꿀 수 있게 이렇게 CC 설계 도면 그릴 때 표기를 합니다. 요거 이제 천정에 대한 도면이죠. 천정은 EHP 우리 히팅 펌프 시스템을 놓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배관 설계겠죠. 그래서 기계 설계할 때 건축 설계자가 이렇게 이제 위치를 고정해 주고 또 배관은 어떻게 해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계는 옥상에 설치한다. 이게 기본 컨셉을 설계자가 지정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기계 설비는 설계를 하겠죠. 또 옥상 부분에 이렇게 이제 닥트를 통해서 실외기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또 여기 실외기만 올라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방수도 또 해준다든지 또는 이제 콘크리트 기초 패드도 설치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공사 시에 평면상으로 실내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실외에 장비가 설치가 될 경우에도 그것까지 고려가 된 설계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확대 평면도죠. 이 방수에 대한 것도 표기가 되고 이렇게 우레탄 동학 방수 33제곱미터를 이제 두께 5mm짜리 우레탄으로 이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실외기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도면을 만들어 줘야지 공사하는 사람이 그거에 맞게 이제 공사를 하게 됩니다. 또 입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벽면에 자재를 썼을 경우에 이 패턴까지도 표시를 해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전에 공사가 착수가 돼서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이제 자재 발주를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패턴까지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면을 작성해 줍니다. 인면도 이것도 인면도 또 이제 아까는 큰 도면이지만 이제 상세도로 들어가면 이렇게 부분 확대 평면도 천정 평면도 또는 부분 확대 단면도 또 창호 평면도 창호 일람표 이 창호 도면은 신설되는 모든 그 창은 계획에 의해서 단열 성능을 갖는 이제 자재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명기를 잘 해줘야 됩니다. 또 마감에 대해서도 또 알루미늄의 사이즈라든지 또는 이제 도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표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모를 경우에는 이제 전문 업체 협조를 받아서 할 경우가 있고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창호는 디테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디테일도 도면 실시 설계 도면상에 전문 업체 협조를 받아서 도면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재료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또는 이와 동등한 이거보다 성능이 더 좋거나 또는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도면에도 표기를 하고 또 시방에도 이제 표기를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폴딩 도어를 사용한 건데 폴딩 도어는 여러 업체들 제작해서 판매를 하지만 이 차량이 들락날락거리는 곳에 그 폴딩 도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레일이 차량이 들어가더라도 손상이 없는 그 차량용 레일의 폴딩 도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도면과 시방서도 이제 도면에 표기를 했죠. 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위생 도기 같은 경우 시공자가 알아서 다 우리 기계 설비에 알아서 설치가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이렇게 양변기나 세면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대림 바스를 할 건지 아니면 뭐 특정 제품을 쓸 건지 뭐 이렇게 쭉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재료 표기가 된 거에 맞춰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또 화장실에 칸막이 벽이 있죠. 그건 이제 큐비클이라고 하는데 큐비클 상세도도 이렇게 자세하게 표시가 돼야 우리가 원하는
퀄리티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구입니다. 우리 가구 공사는 이제 인테리어 공사에 포함되겠지만 작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 공사에서도 가구 공사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에 강의실 같은 경우에 책상하고 의자, 여기 휴게 공간에 테이블과 의자 이런 것들에 대한 가구가 해당이 되겠는데, 가구는 이제 제작 가구가 있고 매입 가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작 가구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치수에 대한 거하고 재료에 대한 거하고 이렇게 이제 기입을 해줘서 현장에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또 이런 거는 그 강의용 의자이기 때문에 강사용 의자죠. 요거는 이제 제작이 아니라 이제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뭐 퍼시스 가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퍼시스 제품의 그 사양을 협조를 받아서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의용 의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 제품을 쓴다라고 하면 의자에 대한 성능은 설계자가 제일 잘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퀄리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재, 또 공사비 산정할 때도 설계자가 검토한 의자나 테이블을 공사비에 산입시켰기 때문에 시공자는 반드시 그 의자나 책상에 동등 이상의 제품을 쓸 수 있게끔 도서가 돼야지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면에도 표기가 없고 시방에도 표시가 없다면 시공자는 시공자 자의의 해석으로 제일 싼 거를 갖다 넣겠죠. 이래서 오늘 그 1, 2주차 이 강의 내용을 한꺼번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한 이유는, 기초가 되는 사항들은 이렇게 끊어서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렸고 또 여러분들이 볼 시간은 한 5, 60분 정도 되지만 준비하는 시간은 한 50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처음 대면하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비대면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다 보니까 마음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가까운 시간 내에 여러분과 같이 함께 대면하면서 강의하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들이었었는데 내 목소리가 지금 새벽에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많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될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제이면서 또 지금 디자인 CC 설계에 대한 내용들 요약하는 내용하고 또 그 스티브 잡스의 연설 내용 간단하게 요약하는 게 첫 번째 주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고 2주차 때는 이게 1, 2주차의 내용이 다지만 부연적으로 간단하게 2주차에 대한 강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I'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for your commencement from one of the fin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Truth be told, I never graduated from college, and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Today, I want to tell you 3 stories from my life. That's it. No big deal. Just 3 stories. The first story is about connecting the dots. I dropped out of Reed College after the first 6 months, but then stayed around as a drop-in for another 18 months or so before I really quit. So why'd I drop out? It started before I was born. My biological mother
was a young, unwed graduate student, and she decided to put me up for adoption. She felt very strongly that I should be adopted by college graduates, so everything was all set for me to be adopted at birth by a lawyer and his wife. Except that when I popped out, they decided at the last minute that they really wanted a girl. So my parents, who were on a waiting list, got a call in the middle of the night asking, "We've got an unexpected baby boy. Do you want him?" They said, "Of course." My biological mother found out later that my mother had never graduated from college and that my father had never graduated from high school. She refused to sign the final adoption papers. She only relented a few months later when my parents promised that I would go to college. This was the start in my life. And 17 years later, I did go to college. But I naively chose a college that was almost as expensive as Stanford. And all of my working class parents' savings were being spent on my college tuition. After 6 months, I couldn't see the value in it. I had no idea what I wanted to do with my life, and no idea how college was going to help me figure it out. And here I was, spending all of the money my parents had saved their entire life. So I decided to drop out and trust that it would all work out okay. It was pretty scary at the time, but looking back, it was one of the best decisions I ever made. The minute I dropped out, I could stop taking the required classes that didn't interest me and begin dropping in on the ones that looked far more interesting. It wasn't all romantic. I didn't have a dorm room, so I slept on the floor in friends' rooms. I returned Coke bottles for the 5-cent deposits to buy food with. And I would walk the 7 miles across town every Sunday night to get one good meal a week at the Hare Krishna temple. I loved it. And much of what I stumbled into by following my curiosity and intuition turned out to be priceless later on. Let me give you one example. Reed College at that time offered perhaps the best calligraphy instruction in the country. Throughout the campus, every poster, every label on every drawer was beautifully hand calligraphed. Because I had dropped out and didn't have to take the normal classes, I decided to take a calligraphy class to learn how to do this. I learned about serif and sans serif typefaces, about varying the amount of space between different letter combinations, about what makes great typography great. It was beautiful, historical, artistically subtle in a way that science can't capture, and I found it fascinating. None of this had even a hope of any practical application in my life. But 10 years later, when we were designing the first Macintosh computer, it all came back to me. And we designed it all into the Mac. It was the first computer with beautiful typography. If I had never dropped in on that single course in college, the Mac would have never had multiple typefaces or proportionally spaced fonts. And since Windows just copied the Mac, it's likely that no personal computer would have them. If I had never dropped out, I would have never dropped in on that calligraphy class, and personal computers might not have the wonderful typography that they do. Of course, it was impossible to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when I was in college, but it was very, very clear looking backwards 10 years later. Again,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You can only connect them looking backwards. So you have to trust that the dots will somehow connect in your future. You have to trust in something, your gut, destiny, life, karma, whatever. Because believing that the dots will connect down the road will give you the confidence to follow your heart even when it leads you off the well-worn path, and that will make all the difference. My second story is about love and loss. I was lucky. I found what I loved to do early in life. Woz and I started Apple in my parents' garage when I was 20. We worked hard, and in 10 years, Apple had grown from just the two of us in a garage into a $2 billion company with over 4,000 employees. We just released our finest creation, the Macintosh, a year earlier, and I just turned 30. And then I got fired. How can you get fired from a company you started? Well, as Apple grew, we hired someone who I thought was very talented,
to run the company with me. And for the first year or so, things went well. But then our visions of the future began to diverge, and eventually we had a falling out. When we did, our board of directors sided with him. And so at 30, I was out, and very publicly out. What had been the focus of my entire adult life was gone, and it was devastating. I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for a few months. I felt that I had let the previous generation of entrepreneurs down, that I had dropped the baton as it was being passed to me. I met with David Packard and Bob Noyce and tried to apologize for screwing up so badly. I was a very public failure, and I even thought about running away from the Valley. But something slowly began to dawn on me. I still loved what I did. The turn of events at Apple had not changed that one bit. I'd been rejected, but I was still in love. And so I decided to start over. I didn't see it then, but it turned out that getting fired from Apple was the best thing that could have ever happened to me. The heaviness of being successful was replaced by the lightness of being a beginner again, less sure about everything. It freed me to enter one of the most creative periods of my life. During the next 5 years, I started a company named Next, another company named Pixar, and fell in love with an amazing woman who would become my wife. Pixar went on to create the world's first computer animated feature film, Toy Story, and is now the most successful animation studio in the world. In a remarkable turn of events, Apple bought Next, and I returned to Apple, and the technology we developed at Next is at the heart of Apple's current renaissance. And Lorene and I have a wonderful family together. I'm pretty sure none of this would have happened if I hadn't been fired from Apple. It was awful tasting medicine, but I guess the patient needed it. Sometimes life's going to hit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Don't lose faith. I'm convinced that the only thing that kept me going was that I loved what I did.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and that is as true for work as it is for your lovers. Your work is going to fill a large part of your life, and the only way to be truly satisfied is to do what you believe is great work. And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If you haven't found it yet, keep looking and don't settle. As with all matters of the heart, you'll know when you find it. And like any great relationship, it just gets better and better as the years roll on. So keep looking, don't settle. My third story is about death. When I was 17, I read a quote that went something like, "If you live each day as if it was your last, someday you'll most certainly be right." It made an impression on me, and since then, for the past 33 years, I've looked in the mirror every morning and asked myself, if today were the last day of my life, would I want to do what I am about to do today? And whenever the answer has been no for too many days in a row, I know I need to change something. Remembering that I'll be dead soon is the most important tool I've ever encountered to help me make the big choices in life. Because almost everything, all external expectations, all pride, all fear of embarrassment or failure, these things just fall away in the face of death, leaving only what is truly important. Remembering that you are going to die is the best way I know to avoid the trap of thinking you have something to lose. You are already naked. There is no reason not to follow your heart. About a year ago, I was diagnosed with cancer. I had a scan at 7:30 in the morning, and it clearly showed a tumor on my pancreas. I didn't even know what a pancreas was. The doctors told me this was almost certainly a type of cancer that is incurable, and that I should expect to live no longer than 3 to 6 months. My doctor advised me to go home and get my affairs in order, which is doctor's code for prepare to die. It means to try and tell your kids everything you thought you'd have the next 10 years to tell them in just a few months. It means to make sure everything is buttoned up so that it will be as easy as possible for your family. It means to say your goodbyes. I lived with that diagnosis all day. Later that evening, I had a biopsy where they stuck an endoscope down my throat, through my stomach and into my intestines, put a needle into my pancreas and got a few cells from the tumor. I was sedated,
but my wife, who was there, told me that when they viewed the cells under a microscope, the doctors started crying because it turned out to be a very rare form of pancreatic cancer that is curable with surgery. I had the surgery, and thankfully, I'm fine now. This was the closest I've been to facing death, and I hope it's the closest I get for a few more decades. Having lived through it, I can now say this to you with a bit more certainty than when death was a useful but purely intellectual concept. No one wants to die. Even people who want to go to heaven don't want to die to get there. And yet, death is the destination we all share. No one has ever escaped it. And that is as it should be, because death is very likely the single best invention of life. It's life's change agent. It clears out the old to make way for the new. Right now, the new is you. But someday, not too long from now, you will gradually become the old and be cleared away. Sorry to be so dramatic, but it's quite true.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Don't be trapped by dogma, which is living with the results of other people's thinking. Don't let the noise of others' opinions drown out your own inner voice. And most important,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They somehow already know what you truly want to become.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When I was young, there was an amazing publication called the Whole Earth Catalog, which was one of the Bibles of my generation. It was created by a fellow named Stuart Brand, not far from here in Menlo Park, and he brought it to life with his poetic touch. This was in the late 60s, before personal computers and desktop publishing, so it was all made with typewriters, scissors, and Polaroid cameras. It was sort of like Google in paperback form 35 years before Google came along. It was idealistic, overflowing with neat tools and great notions. Stuart and his team put out several issues of the Whole Earth Catalog, and then, when it had run its course, they put out a final issue. It was the mid-1970s, and I was your age. On the back cover of their final issue was a photograph of an early morning country road, the kind you might find yourself hitchhiking on if you were so adventurous. Beneath it were the words, "Stay hungry, stay foolish." It was their farewell message as they signed off. Stay hungry, stay foolish. And I have always wished that for myself. And now, as you graduate to begin anew, I wish that for you. Stay hungry, stay foolish. Thank you all very much.